이번 시간은 고용보험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플러스 취업 촉진수당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구직급여 이번 시간에 알아볼 텐데요. 구직급여 직업을 구할 때, 그러니까 실업의 상태이겠네요. 직업을 구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요. 이직, 지금 회사를 그만둔 상태에 이직한 근로자가 그 사람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우리는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이 무엇이냐면요. 이직일 그만두기 전에 회사를 18개월 정도는 다녀야 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실제로 보험을 가입한 그 기간이 일수로 180일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에 20일 근로로 생각하면은 2, 9, 18, 9개월이고요. 30일에도 그렇죠. 근로일수대로 계산하면 6개월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월이 아니라 180일 이상, 빨간 날 제외하고 180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18개월 그리고 180일 이게 세트가 나오는지 눈 크게 뜨고 보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니까 이런 상태인지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먼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또는 내가 실업급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취업, 구직을 위해서 노력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취업 지원했다라는 것, 그런 서류도 될 수 있고 면접을 봤다라는 어떤 그런 서류도 될 수 있고 여튼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때 구직급여가 나옵니다. 이직 사유가 그만둔 이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 나오지 않고 그렇죠. 그 다양한 이런 이유에 해당될 때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또 중요한데요.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내가 신청하기 이전에 1개월 동안 일한 횟수가 10일 미만이어야 되고요. 아르바이트 많이 하면은 또 돈 나오지 않습니다. 건설 일용 근로자의 경우 신청 인정일 14일입니다. 일반적일 때는 10일이고 건설 일용 근로자는 14일 연속하여서 일한 적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봅니다. 건설 일용 근로자도 똑같이 10일이라 나오거나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데 아니다. 14일간 연속해서 근로 내역이 없을 경우에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한다라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업의 신고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자는요. 이직 후에 지체 없이 출석해서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렇죠. 구직급여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쭉 봐서 여기는 안 나오네요. 실업을 신고하면 실업이 심사 이후에 인정이 될 것이고 인정되면 그날로 바로 실업급여, 구직급여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7일간 유예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 주기 때문에 가끔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보실 것 중에 하나가 즉시 나온다. 신청하면 인정되면 즉시 나온다. 그거 틀린 말이라는 것 미리 강조 한번 드립니다. 실업의 인정입니다.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이게 중요하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신고한 날부터 계산을 시작해서 1주부터 4주, 한 달의 범위를 기준으로 준다. 실업 인정이라는 것은 내 맘대로가 아니라 반복이네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데 무엇을 인정하느냐?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는 실업의 인정이라고 합니다.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 임금 하루치 정도는요. 내가 마지막에 회사 다닐 때 이직하기 바로 그 당시에 근로기준법에 기준으로 한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평균 임금으로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합니다. 평균 임금 3개월 동안 받은 것을 그 일수로 나누는데요.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다라는 거죠. 위에서도 14일 동안의 근로 경험이, 근로 시간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일용 근로자의 경우를 여러분이 눈 크게 뜨고 잘 보셔야 되겠네요. 만약에 이렇게 산정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은요, 그러면 평균임금 받는 게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기초로 정하고 또 한 번 더 일용 근로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통상임금보다 적어도 그 적은 금액을 그대로 준다. 여하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의 깊게 보십니다. 그래서 일용 근로자 3가지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이렇게 표시된 것이 맞는 보기로 나오고 항상 일용 근로자와 관계된 것이 아닌 답으로 나오니까 이것은 그냥 한번 보시고 일용 근로자를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산하는 건요. 실제로 여러분이 직업 상담사가 되시면 컴퓨터에 치시면 아니면 지금 네이버에 치셔도 예상금액 거의 확실하게 나옵니다. 내가 계산하는 것보다가 실제로 입력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이런 개념이나 아니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주의할 점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대기기간 말씀드렸죠. 실업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서 7일간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인정받은 그날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대기기간 7일간은 제외된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십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를 얼마 동안에 주는데 라고 했었을 때 마지막 평균 임금, 내가 이직하기 마지막 그 당시에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회사에서 근로 일수를 기준으로 이 표에 피보험 기간에 계산해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구분되는데 50세 이상의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 50세 이상에 속한다라는 것. 그래서 늘 시험에 40세인, 30세인 장애인 A씨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장애인이 나오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 아래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아두시고요. 저는 이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이 표를 그립니다. 1, 1, 3, 3, 5, 50, 10년 이상. 1, 1, 3년, 3에서 5, 5년에서 10년, 10년 이상 딱 표를 그려놓고요. 그냥 120일, 30일씩 더 하시면 됩니다. 150일, 180일, 220일 또 올라가고 또 24일에서 계속 이렇게 30일씩 더해 가시면 됩니다. 120일, 1년 미만인 사람들 120일을 기준으로 30씩 더해 가면은 된다라는 것. 자, 문제로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고용보험법상 항상 나오고요. 피보험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일 때 이직일 현재 연령이 30세 미만, 장애인 아님. 예, 장애인 아님.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줬네요. 30세 미만이고 여기에 해당하니까요. 210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그냥 그리시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1, 1에서 3년, 3에서 5년, 5년에서 10년, 10년 이상 해서 120일을 기준으로 30씩 더해 가시면 된다. 이걸 머릿속으로 하면은 괜히 틀릴 수 있으니까 눈에 보이게 딱 그려서 여러분 이렇게 주어진 조건에 맞는 칸을 찾아가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답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똑같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있으니까 아래 칸으로 4년간 이 위에 해당하게 되겠네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아니면은 위에 표 가리시고 한번 여러분이 표를 그리셔서 답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정행위 하면은 당연히 지급이 제한되겠죠. 자, 우리 지금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더하기 취업촉진수당에 나누어져 있다는 것 확인했고, 거기에 따라서 구직급여 얼만큼 받는지 확인했고, 마지막으로 취업촉진수당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페이지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직 강주라고 해서 시험에 가장 많이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나옵니다. 내용은 궁금하신 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이 조직 강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근로자, 회사를 다녔던 분들도 있고 자영업자 중에서 실제로 자기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마지막에 자영업, 폐업했었을 때 그렇죠. 이 취업촉진수당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조직 강주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아래에 봅시다. 자영업자인 피보험 실업급여의 종류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됐네요. 이게 답입니다. 없다라는 것이. 직업능력개발수당 교육받는 거, 강역구직활동 취업해서 주는 거, 이주비 취업하기 위해서 이주하는 거. 이거 세 개는 똑같이 주고요. 훈련 연장급여, 원래부터 급여는 안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안 받아봤고요.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조기재취업수당은 제외된다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요, 우리 자영업자와 관련된 것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오면은 늘 훈련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자영업자에게는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는 조직 강주가 해당한다 해서 구별해서 가져가십니다. 우리 근로자는요, 18개월 이상 그리고 180일 이상 가입했었어야 되는데 자영업자는 폐업일 이전에 24개월간 그리고 단위기간 합산해서 1년 이상이라네요. 2년, 1년. 그래서 2년, 여기에는 1년인데 24개월, 1년 이렇게 표시되어 있네요. 구분해서 이것도 함께 알고 계십니다.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급여가 나오면은 고용보험법, 그렇지 않을 때는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 둘 중에 내용을 살펴보고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급여니까 고용보험법에 해당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요, 당연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주는데요. 휴직을 한 달 이상 한 사람에게 줍니다. 휴직을 한 달 이상 한 사람 중에 또 다 주는 건 아니고 우리 근로자의 기준처럼 18개월, 180일과 마찬가지로 한 달 이상 쉬시는 산모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하여서 180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동일하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당연히 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줍니다. 신청을 하는데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1개월부터 끝나고 난 이후 1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요, 육아휴직 6개월은 주고, 예전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한참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목돈으로 타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있었었는데요. 이제는 매달 신청하면 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도 듣고 패스하시면 되고요. 해당 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이런 없었던 사유가 끝나고 30일 시험에 나옵니다. 육아휴직 12개월 이내에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고 어떤 사유가 있어서 신청을 할 수 없으면 그 사유가 끝난 30일 이내에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이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천재지변이 있었어요. 가다가 지진이 났는지 홍수가 났는지 암튼 천재지변이 있어서 신청하지 못했을 때는 정신 차리고 30일 이 안에 다시 가서 신청을 해야 되고요.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가 질병이나 다쳤어요. 그랬을 때도 해당이 되고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의 직계존속도 됩니다. 직계비속, 위아래를 얘기하는 거죠. 또 아프거나 다쳤어요. 그럼 뭐 돌봄하느라고 못 갔다 해서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있게 해주고, 병역법에 따른 남편이 가다가 남자가 배우자가 가다가 하나 보네요. 의무 복무일 때도 30일 이내에 다시 갈 수 있고, 범죄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중일 때는 이 형이 구속이 끝나면 30일 이내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골고루 나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끝날 이유 12개월, 그리고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30일, 어떤 이유? 위와 같은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 바뀌었으니까요. 우리 한번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요. 육아휴직 급여 인상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육아휴직 많이 권장한다라고 얘기했죠. 뒤에서도 한번 나오겠지만요. 1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6개월 연장도 해줄게 이런 것도 생겼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헷갈리지 않도록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자, 육아휴직 급여 많이 줄게, 많이 쉬고 아이 키우고 아이 많이 낳아라 하는 출산 많이 하세요라는 취지라는 겁니다. 육아휴직 급여는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100분의 100 통상임금만큼 다 주겠다라는 거죠. 쉬어도 받던 그 통상임금 다 주겠다. 그래서 월별, 아까 전에 뭐 6개월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월별 항상 지급한다. 매달 받을 수 있다.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만 하한선, 나는 통상임금이 70만 원도 안 돼요 할 때는 70만 원은 무조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도 처음 됐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3개월까지는 250만 원까지 주고요.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200만 원 주고요. 그리고 7개월에서 종료 12개월까지는 16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뭐 또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6개월 추가됐을 때도 계속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다 준다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월별 항상 지급해준다. 그래서 매달 마이너스 살 필요 없다. 그리고 상한선은 250, 200, 160으로 지정되어 있고, 하한선 통상임금이 70만 원이 되지 않을 때는 70만 원은 무조건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이 2025년 1월 1일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확인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용보험기금입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돈을 모아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보험 탈 때 실업급여 줄 때 이 기금에서 빼서 이제 주면 되겠네요. 갑자기 어디서 빼올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기금을 매해, 그해, 작년을 기준으로 1.5배, 뭐 1.8배에 해당하는 기금에 맞게 기금을 만들어 놓습니다. 예산으로 편성해 놓는다라는 의미죠. 기금의 설치 및 조상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런 거에 뭐 다 충당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익과 어떤 것들에 의해서 다 돈을 마련해 놓는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기금이 있다라는 것. 항상 우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 주관하고 있고, 기금의 용도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우리 나왔던 모든 것들, 국민연금,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보험료 반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상관없는 것, 아닌 것이 중요한데요. 아닌 것은 뭐냐면은 건강보험은 고용안정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해당하지 않고요. 두 번째 봅시다. 상관없는 것은 여기 또 나오네요. 퇴직급여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법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아서 그러지. 그리고 퇴직급여는 나라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회사에서 주는 거죠. 그리고 개인보험 뭐 해놓으면 개인보험에서 알아서 받는 거죠. 그래서 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과 해당이 없고 항상 이 답입니다. 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도 이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 알아두십니다.
7번째입니다. 심사 그리고 재심사. 뭐가 했는데 떨어졌나 보죠? 재심사 청구하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우리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에 관해서 의의가 있으면 당연히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재심사가 되었을 때 뭐 얼마 이내에 다시 하고 다시 인정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데 인정을 못 받으면 안녕 나랑 상관이 없게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런 청구를 하는 기간에 시효 중단에 관해서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말이 나왔네요. 나올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이미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청구로 본다 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내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줄 것에 대해서 효력이 정지하거나 뱉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존의 내용들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안 주는 걸로 결정했으면 청구 지금 한다고 해서 청구한 것으로 보지만 갑자기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심사로 인정이 되어야지만 주는 것이고 안 준다고 예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으면 이렇게 청구를 했다라는 그 사실로 안 주는 것을 갑자기 준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정이 되고 나서 그것에 입각해서 준다, 안 준다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보다가요, 이 부분이 잘 나옵니다. 대리인, 내가 신청하러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기 보느라고 너무 바빠서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 못할 때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청구인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이나 비속이나 형제자매 모두가 해줄 수 있고요. 잘 나오는 거, 청구인, 법인, 우리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변호사나 공인 노무사가 대신해 줄 수도 있고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허가를 받은 자도 해줄 수 있습니다. 시험에요. 항상 법인 직원, 청구자, 가입한 노동위원장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해줄 수 없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 분들이요. 이거 맞는 답으로 잘 나오고요. 형제 자매 맞는 답으로 잘 나오고요. 틀린 답으로는 이렇게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상관이 없다라고 구별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심사관입니다.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청구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원처분 등의 집행정지는 이런 청구를 한다고 해서 집행, 원래 하고 있던 것을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정될 때에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보도록 하죠. 고용보험법상 항상 법 나온다고 했고요. 심사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었을 때 늘 원처분에 관한 내용이 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으면 앞에 이렇게 보실 때 떨지 마시고요.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서 원처분 등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없습니다. 결정이 나야지 정지를 하던 유지를 하던 하는 것이지 이런 심사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서 정지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쭉 넘어가서요. 보칙도 넘어가고요. 우리는 항상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뭐든지 다 요구하지 않으면 여기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뭐든지 다른 어떤 법에서도 3년을 기준으로 사라진다라고 얘기했고요. 소멸된다. 그리고 기본 계획이 나오면 늘 5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는 나오자마자 그냥 3년 아니면 5년 딱 보고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고용보험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 번씩 풀어보시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